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6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이고요.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시장이 현재는 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0.05%, 그 다음에는 나스닥 0.03%,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신고가를 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TSMC가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마이크론도 1.7%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 도 오늘 오후장에서 강한 또 유입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흐름 그런 걸 보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반도체가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는 현재로서는 노보노디스크 보시면은 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짝반짝 계속해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더라. 중소형주에서는 특징적으로 제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보시면은 은이 또 상승하면서 1.23%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는 금도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제유가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네, 어제 오늘 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연 베네수엘라 사태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변동이 포착되지 않았던 국제유가도 간밤 정규장에서는 1%대 상승을 했는데요. 차후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겠고요. 한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긴장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금 가격은 현재 4,460달러, 은 가격은 77달러를 호가하면서 여전히 고점 부근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 재경신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요. 베네수엘라발 시장의 변수들 오늘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명확하게 잡아가 보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일부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그 일부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별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주의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런저런 걸 써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맞을 것 같다. 일반적인 롱도리가 아니다. 설마? 롱또? 네. 롱또. 네. 롱또라이. 네. 롱또에서 그냥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롱또 이춘강 대표님. 네. 일단 시장이 주말 사이에 이제 급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어제는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야 될지 불확실성은 또 뭔지 요거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체포하고 네. 저는 그건 불확실성 아니라고 봐요. 불확실성이 아니다. 12월 초가 아니고 12월 하반기였나요? 작년. 네. NSS 보고서 발표됐고 NSS 한번 살짝 다뤘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던로우 독트린이라는 거를 1000명을 딱 하자마자 한 달이 안 지나서 그대로 실행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전공하고 미국 시장을 오래 이렇게 몸담았던 저로서는 이런 그 어떤 NSS 보고서, 전략 보고서라든가 이런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뭔가 큰 방향을 발표한 이런 거 보면 참 예측성이 확실히 높고 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좋게 해석한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이걸 또 반영하는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날 보통 같으면 그렇게 대통령을 막 체포하고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유가도 굉장히 떴었어야 되고 유가 오히려 안정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가지 다 저의 생각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때리고 마두로 체포한 거 1타 한 5피 정도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불확실성은 조금 더 가라앉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젠가 이제 CES 시작했죠. 네. CES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CES도 그 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방향을 천명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고 요번 CES는 이따 좀 질문 주시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베ን처하고 손잡고 엔비디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올 여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초기 AI를 위한 인프라 투자 기간이고 인프라 투자 구간이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한 2년 있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보편화되는 본격적인 성장하는 시기가 올 거다. 그거에 딱 단초를 제공하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키워드가 피지컬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타 5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베네수엘라의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채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네수엘라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4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에 두 개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히 설명드리죠. 전 세계 원유 매장량 이 1위가 잘 아시는 대로 베네수엘라입니다. 303 밀리언, 그러니까 3,030억 배럴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일일 생산량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요? 생산량은 미국이겠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언론이나 이렇게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유 시장을 패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때렸다. 이건 본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막 지난 12월 초인가요? 작년 12월 초에 그 트럼프가 알래스카의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 있어요. 그게 환경 문제 때문에 채굴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많이 회자가 안 되는데 알래스카 원유 채굴 승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원유가 중요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반면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의 최대 수입국이 어디죠? 중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 견제하는 목적 하나. 중국이 중남미로부터 원유를 수급하고 두 번째로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대부분 어디서 수입하죠? 이란에서 수입하죠. 베네수엘라 때리고 나서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란이 지금 아뜨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아픈 허를 찔렀다. 그리고 뭐 살짝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번에 마두로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때리는 거 딱 보면서 굉장히 겹쳤던 게 70몇 년, 72년도인가 큐바가 왜 소련산 미사일 갖고 와가지고 그 미국 턱 밑에서 막 협박하다가 전쟁까지 가려다 말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기 대주고 큐바 지원했던 구소련 지금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네. 그게 딱 겹쳤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마약 카르텔이다, 뭐 부정선거다, 그거는 다 중간 선거를 앞둔 뭐 지지율 방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지지율 방어 뭐 좀 있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패권이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정가 또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외교 정책이라든가 경제 관련한 정책 그리고 대외 이 미국의 어떤 스테이터스하고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내부 어떤 뭐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함부로 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다. 미국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나라고요. 이거는 정말 이 패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조금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면 중국처럼 패권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나라를 꽉 누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좀 로우 엔드한 지지율 정도를 위해 뭐 한 10%는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에너지주, 금융주 그리고 방산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포인트라고 그 종목들은 제가 볼 땐 적어도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모멘텀은 살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글로벌 디펜스 같은 경우는 뭐 기회를 주셔서 홍보 겸 말씀 좀 드리죠. 네. 저희는 2024년 겨울에 그 작년 2월 달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 2월 14일이었던가요? 16일이었던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하고 막 사대에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쫓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토한테 천명을 합니다. 니들끼리 국방비 분담 잘하고 지금 평균 뭐 1%도 안 되는 국방비 분담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나토의 국방비 70%를 미국이 내고 있어요. 나 이거 발 빼버릴 거야. 그러면서 젤렌스키를 쫓아 보냈어. 젤렌스키가 영국 수상한테 가서 징징징징합니다. 미국이 이랬어요. 그래. 나토 영국들 쫙 소집하죠. 그러면서 그 소집한 다음에 발표됐던 게 유로 지역 EU 연합과 독일이 각각 향후 10년 동안 뭐 8천억 유로, 5천억 유로가 누구 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8천억 유로가 아마 독일에서 뿌리겠다고 했던 약속 규모였던 것 같은데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로 독일에서만 그 보수적이었던 독일에서만 8천억 유로 뿌리겠다고 그랬고 EU 연합에서 5천억 유로 뿌리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미리 예상한 건 아닌데 이런 다극적인 어떤 움직임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좀 찢어지는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각자 도생하는 그리고 트럼프의 지론이 일기 때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질수록 전 세계에 꽉 눌러놨던 힘을 거둬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산발적인 싸움, 국지전 그러면 각 국가별로 군비 지출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속된 표현은 어줍지 않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겨울에 저희가 글로벌 테크 디펜스 ETF를 편입을 했거든요. 네. 작년 한 해 수익률이 85%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상향 패턴은 앞으로 당분간은 적어도 수년 동안은 이런
지정학적인 균열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각 지역 국가별로 국방비 지출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군비 경쟁 지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으니 말인데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근데 싶습니다. 러우 전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종전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전쟁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푸틴하고 트럼프의 어떤 푸틴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전에 크림반도 수복했던 것처럼 돈바스 지역을 나 줘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율하는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 못하는 부분도 있죠. 아니 국토의 3분의 1을 떼줘야 되는데 크림반도도 뺏겼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푸틴은 또 그 옛날 원래 구소련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곡창지대고 핵무기 저장 주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제가 뭐 푸틴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던 게 나토에 우리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나토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딱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 앞마당까지 나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초에 2년 전에 이거 오래 안 갈 거다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빗나갔죠. 뭐 그 정말 하이엔드 분들의 생각까지 제가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정도 시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자본시장에 더 이상 악재 아니죠. 언급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끝나는 거다. 뭐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여쭤보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오늘 나온 소식은 현재로서는 이게 오히려 베네수엘라 군부 쪽에서 쿠데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좀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자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그런 인프라를 미국이 다시 들어가서 뭐 얼마를 쓰면은 몇 년 안에 어떤 뭐 증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뭔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그런 쿠데타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트럼프가 또 언급했던 미군의 추가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장기전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장기전까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쿠데타라든가 뭐 이런 작은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죠. 그 독재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탁 비웠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로드리게스 대통령도 보세요. 이틀 전만 해도 이건 주권 침탈이고 뭐 하다가 오늘 입장 딱 바꿨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미국과 협조할 준비가 돼 있어. 있다. 결국은 국익 우선주의로 다 가는 거고요. 근데 지정학적인 움직임에서 그 국익 또는 나라의 어떤 스탠스를 정하는 건 결국은 두 가지. 경제력과 군사력이에요. 군사력도 결국은 경제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종구에서는 다 군사력 게임이란 말이에요. 동네 싸움하든 전쟁을 하든 결국 주먹 세기 아닙니까? 미국이 서슬퍼렇게 지금 항공모함 몇 대까지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데 군사 쿠데타가 된다? 적어도 저 미국 편 드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그걸 용인한다면 가능하겠죠. 그 정도 시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요 차트 요거 좀 띄워주시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어제자 기준에서 쉐보론의 움직임인데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도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면서 차트가 확 떴다가 결국은 어제 차익이 좀 세게 나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모습이고 지금 뭐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최근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이제 이게 뭐 WTI 기준으로도 $60 언더에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에너지를 담아볼까? 했던 분들이 떴네요. 이거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국제유가가 오히려 베네수엘라 때문에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중국 쪽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홀드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게 혹시나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엄청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럼 이런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럼 이거는 재료 소멸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제유가가 오히려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팔아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ETF 관련돼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맞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제 생각은 유가 상방에 배팅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유가가 뭐 40불 갈지 30불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저는 그 국제 유가의 평균 수준이라는 게 65에서 한 85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하단 적어도 지금 그 하단 밑으로 한참 유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베네수엘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가 있으면 유가는 뜹니다. 네. 근데 유가가 안 뜨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유가 시장에서 뭔가 정치적인 외환이 있었다고 해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 베네수엘라가 과거하고 다르게 그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베네수엘라발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다는 얘기고, 연계해서 아까 쉐브론 같은 거 보여주셨는데, 투자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원유 가공업체라든가, 거기 쉐브론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쉐브론이 지금 거기서 이렇게 추방인가 하여튼 그 쉐브론 설비 다 몰수당하고 지금 아웃 오브 베네수엘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비즈니스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엑손모빌이랑 엑손모빌이 그렇고. 네, 다 쫓겨났고 쉐브론은 그대로 이제 사업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네. 잘못 알았나?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하실 거라면 테마는 원유 상방이 아닌 그 원유, 그러니까 이게 유가 방향하고 유가에 관련된 업체들이 투자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정상화가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 그건 기업 단의 문제인 거고, 유가 단의 문제로 보면 유가는 안정될 거고, 대신 약간 어불성설로 들리겠지만 유가 관련해서 정유업체라든가 배송, 미드스트림, 뭐 다운스트림 뭐 있잖아요. 업스트림까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봐요. 하다못해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뭐 지난 추방 당하면서 그 설비를 다 몰수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가서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시장이 좀 오픈이 되고 개방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뉴스에서 살짝 들었는데 엑슨모빌이 이제까지 못 받고 있었던 규모가 뭐 1,000억 달러? 100억 달러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뜨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건 정상적인 상승세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일부 투자 아이디어가 요 차트 좀 열어주시면은, 이게 미국의 슐럼버거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쪽이 보시면은 오일이나 가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은 오히려 어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상승을 했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그런 컨셉이 저런 회사, 요 인프라. 회사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인프라 관련한 비즈니스 관련한 업체를 찾아보시는 게 더 유망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가 상방은 앞으로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가보다는 이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경제 지표. 네. 경제 지표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게 일단 고용 보고가 있습니다. 고용 발표가 나오는데 어제자로 보니까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GDP 나오도 보니까 이게 4분기 GDP 성장률이 조금 하향 수정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어제자 기준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뭐 어제자로 이게 크립토도 올라가고 채권도 매수가 들어오고 금은도 매수가 또 들어오고 주식도 S&P 500 기준으로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틀 연속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한 5% 보니까 가까이 이제 떴으니까요. 뭐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요 분위기가 고용 보고서에 의해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고용 보고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 좋게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굿이스 배드냐 배드이스 굿이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좋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국면 끝자락에서 완화 정책을 해주니까 이걸로 밀고 올라가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정상화됐을 때 이제 뭐 긴축 정책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정상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돈을 뭐 뿌렸던 유동성을 좀 줄이는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이제 제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유동성 흐름으로 볼 거냐 실물 경제 흐름으로 볼 거냐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짭짤한 한 33년 보면 단기적으로 유동성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이 자본시장이나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실물 펀더멘털의 흐름에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지난 3년 내내 그랬습니다. 왜냐, 22년도는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막 금리 올려서 다 빠질 때였잖아요. 23년 초, 22년 겨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극대화됐었어요. 경기 침체론이. 그러면서 미국 채권 사야 된다, 장기채 사야 된다. 그때 사셨으면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예,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시장이 이번에 좋게 나올 것 같고, 좋게 나오면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노동시장이 괜찮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그 산업활동 괜찮다는 얘기고, 급여 생활자들 많아진다는 얘기고, 소비세 유지된다는 얘기고, 결국 펀더멘털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연유가, 제가 이 트루플레이션을 가끔 쓰곤 하는데,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요. 그 보시는 트루플레이션 물가지표는 2022년도인가부터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게.
그러니까 절대 수치 자체는 틀려요. 이게 1년 미국의 CPI, YOY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 BLS에서 발표하는 CPI라든가 PCE하고는 이 절대 수치 자체가 틀려요. 산식이 틀리니까. 근데 움직이는 패턴이 굉장히 선행성이 있고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데 물가 한번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작년 연말에 저게 2.6%인가 2.7%까지 떴을 때 제가 그래서 방송 나가서 이 물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골짜기 한번 보이더니 지금 최근에 1.9까지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문제 안 되는 국면으로 실제 실시간이거든요, 저게. 된다는 얘기고. 자, 우측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던 게 작년 10월부터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민간 단체, 저게 트루플레이션이 어떤 데냐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제 살아있는 데이터 데일리 베이스로 전 세계 1250만 개의 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일리로 발표하는 실시간 물가지표예요. 물가지표, 고용지표입니다. 근데 고용지표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까 한 달 이연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11월 초 건데 패턴을 한번 보시자고요. 작년 6월 여름 즈음 바닥을 한번 치죠. 이때가 우리가 실제로 발표되는 노동 BLS 보고서를 볼 때는 7, 8월 겁니다. 한 달 이연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닥 딱 치고 바텀아웃을 쭉 해서 연말까지 노동세가 살아나잖아요. 우리 지난 8, 9월 달 노동시장 굉장히 불안불안했다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 딱 셧다운 되면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발표되는 노동보고서 ADP 민간보고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고용보고서 한 차례인가 발표됐을 때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한 4회차 정도째 실시간으로 가장 잘 보여준다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쁘지 않죠. 지금 20만 건 초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실시간 고용지표, 물가지표처럼 고용지표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패턴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꺾이고는 있지만 제가 이게 아마 한 며칠 있으면 12월 초 기준으로 발표될 거예요. 여기서 심하게 꺾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발표된 게 19만 9천 건 나왔어요. 여러분, 두 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언급드렸는데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이 몇 건인 줄 아세요? 34만 5천 건입니다. 거기에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시장, 미국 노동시장이 우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탄탄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뭐 펀더멘털이 아주 강건하다. 그러면 이 고용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세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고 미국의 소비세는 GDP의 75%를 차지할 만큼 소비 중심의 국가예요. 그럼 미국 경제 성장이 아까 태희번님 언급해 주셨지만 4, 4분기가 좀 하향 조정이 됐지만 1, 4분기 마이너스 0.5 좀 비정상적인 2, 4분기 3.8 3, 4분기 4.3이었습니다. 여기서 3%만 나와도요. 연 평균 GDP 실질 성장률이 2.5%예요. 더 이상 이 정도면 괜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아니에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페이롤에 등재된 로 데이터를 그대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정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반면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굉장히 의존 많이 하는 노동보고서가 노동보고서야말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좀 약간 악시모론인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 수치 자체를 전화해서 전국의 6만 가구한테 전화해 설문조사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30만 개 기관한테 또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설문조사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니까 이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설문조사라고 말씀하시는 건 생각이 났는데 실업률도 전화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뭐 연준에서는 2025년 실업률이 4.5%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지금 시티 같은 데서는 보고서에 나오기에 12월 이번 주에 나오는 그 12월 고용보고서 실업률이 4.7%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겠죠. 민간 기관에서 어떻게 노동 실업률이나 노동 보고서를 집계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요. 일자리 수가 1억 7천만 개예요. 1억 7천만 개를 직접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전화하든 페이롤,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노동시장 관련한 보고서가 한 5가지 있죠. ADP 민간 보고서, 챌린지 앤 그레이 크리스마스 있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있고, 또 뭐 있나요? 졸트 보고서 등등등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거 첫 번째 주간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두 번째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시겠지만 ADP 민간 고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페이롤에 등재된 걸 그대로 갖고 데이터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ADP 민간 고용은 민간 기업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긴 하지만 사후적으로 이 변경하는 거는 또 나중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심한 것이고 반면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주 정부에서 실제로 페이롤에 등재된 걸 그대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까지 적어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약간은 바꿔서 연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연준 내부의 분열은 더 심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4명의 새로운 연은 총재가 바뀌었는데요. 연준 내부에 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좀 해봐야 될까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연방준비은행이 12개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5분이 돌아가면서 매년 돌아가면서 FOMC 투표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초록 녹색으로 그려진 커서가 요 녹색으로 그려진 뉴욕 연방은행은 고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도시잖아요. 금융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실제 FOMC 패드의 2인자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분 한 분 빼고 나머지 4분이 지금 보시는 빨강색이 2025년도에 투표권 가지신 분들이었고 요 분들이 이번 달부로 이제 투표권 박탈이라고 좀 그렇고 반납하고 이 파랑색 클리블랜드 베사맥, 달라스 로리 로건인가 제가 갑자기 안 보여서 로리 로건, 미네아폴리스 닐 카시카리, 필라델피아 애나폴슨 요 4분이 이번 달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비둘기파냐 매파냐 이제 그 보아 앵커님 질문에 넘어가면 저는 작년부터 지금 케빈 에셋이냐 케빈 월시냐 뭐 등등등 한 2분 또 등장했어요. 네. 최근까지 아직까지는 케빈 에셋이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FOMC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다, 분열됐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식의 좀 확대 해석이나 의미 없는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준 내 이견이 확대 해석이다. 이견이라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우리가 FOMC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죠?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하면서 뭐 트럼프를 입에 올리고 하니까 옆에 동네 아저씨처럼 취급이 되지만 저분들 거의 총장급도 이상들입니다. 거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급들이에요. 저분들이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FOMC 중요시 보겠습니까? 집단 지성을 우리가 존경 안 하죠. 저분들은 아무리 외압이 있고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정말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이룰 수 있고 물가 안정을 하면서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FOMC를 존경하는 거예요.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고. 한국이 저 변방에서 존 윌리엄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떠들겠습니까? 그만큼 저분들의 의견이 중립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저분들이 의견을 갈리면 갈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갑론을박이 많은 것이고 프로앤콘이 부딪히면서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가는 옵티멀 포인트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의견이 막 서로 갈렸다고 그래서 막 분열이 있다. 그건 좀 호도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간밤 약간은 매파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우려 안 하고 있어요. 닐 카시카리건 뭐 누군건 간에 앞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이 총재분들이나 이런 그 위원들의 이제 인터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비둘기파적인 인터뷰보다는 매파적인 인터뷰가 그래도 조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경제 성장 자체가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표현 가끔 드리는데 경제 펀더멘탈 상황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야 자본시장은 양호하게 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금리가 인하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결국은 펀더멘탈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인상하거나 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세지는 것 빼고 고용이 탄탄하거나 경제 성장이 완연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양호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아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견적으로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제 성장 탄탄하고 물가 아까 우리 트루플레이션도 봤던 것처럼 아직 문제 안 될 것 같고 고용시장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 FOMC 위원들의 인터뷰가 매파적이면 매파적이었지 비둘기파적인 건 조금 이제 잦아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볼 때는 경제가 탄탄한데도 금리를 내리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제 닐 카시카리가 뭐라고 했냐면 통화정책 앞으로 하방 압력은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 압력은 안 보인다.
금리가 지금 중립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매파적이라는 얘기고 그 근저에는 늘 다시 강조드리지만 경제 상황이 탄탄하다는 걸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소위 저는 골디락스라고 봐요. 그러면은 골디락스다 지금 뭐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좋게 나와도 펀더멘탈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은 좋을 거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얘기하는 이게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뭐 수요 견인 인플레를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어찌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은 현 경제 지표를 보고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파적으로 인터뷰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그 롱또 님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투자를 저도 꽤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요게 지금 일주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보시면은 뭐 TSMC 같은 경우에 9%씩 올라가고 마이크론 7%씩 인텔도 8%씩 올라가는 모습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동안 연속 갭 상승을 하면서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특정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9%씩 떨어지는 그리고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소식에 의해 가지고 하루 만에 급 나가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좀 극단적인 롱숏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이 좀 많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런 시장 말 그대로 이제 박스에 갇힌 상황에서 특정 종목들이 롱숏으로 크게 보이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뭔가 좀 불안한 시그널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상방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혹은 옵션 매수 매도로 이러한 이제 좀 극단적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본다는 말씀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는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외람되지만 일천하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종목이 안 보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4년 내내 회사 창립하고 온 이후에 주식형 포트폴리오에 한 번도 안 바꾸고 투자한 전략 한 6가지 테마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2가지가 반도체, 우라늄이거든요. 반도체가 22년도 초에 ETF 그때 고를 때 그때 가장 강한 매수 추천이 엔비디아였어요. 그때 당시에 300불이었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반도체 투자 안 했겠죠. 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만 구성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들쭉날쭉하는 시장이 항상 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 시장의 경우에 수직 상승을 했지 이걸 확대해서 들어가면 한 달 확대, 일주일 확대, 하루 확대를 해보면 주가는 항상 업된다운을 하거든요. 근데 먼저 첫 번째 2가지 말씀을 드릴 때 먼저 답을 좀 드리면 최근 연초 들어서 지금 종목별로 막 희비가 엇갈리고 그게 이제 테이버님은 파생 상품에 대한 어떤 뭐 극단적인 움직임 이것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저처럼 롱또라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는 작년 12월 달이 좀 약했던 시장입니다. 유동성 경색 때문에 이게 이제 풀리는 게 딜레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12월 초, 11월 말부터 좀 조정장이었다고 봐요. 그때 제대로 못 올랐어요. 12월 달에 역대급 항상 제일 센 장이었는데도 별로 못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이따가도 언급될지 모르겠지만 TGA가 공격적으로 지금 재정 지출을 또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를 좀 이익실현성, 못 올랐던 아이들 쭉 올라가고 지금 연초 들어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뭐 하루 만에 슈퍼사이클이 오고 말고 하나요. 주가의 움직임인 것이죠. 반도체가 작년 12월 연말에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려 있었던 게 좀 반등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움직임을 보고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성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또 다른 전문가 월가에서도 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휴가 가고 쉬었다가 와 보니까 많이 올랐네. 좀 털고 조정할까? 리밸런싱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1월 달에 어찌 보면은 뭐 제뉴얼 이펙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리밸런싱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계속 이제 11월에서도 연준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여전히 저희 롱또의 관점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신년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옥석 가리기는 늘 해야 되니까 네네네. 옥석 가리기 스탠스는 항상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기회 주신 김에 그래서 저는 항상 자산 배분은 항상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자산 배분을 말씀드릴 때는 분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 바스켓 내에서 종목을 2개 담을 걸 8개 담고 10개 담고 이게 분산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해도 업종별로 좀 섞는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산군을 좀 섞는다든가 저는 올해 금리 플레이 유망할 것 같거든요. 금리 하락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뭐 반 또는 60% 나머지를 채권을 좀 섞는다든가 저희처럼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투자 전략으로 배합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말씀드린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자산 배분이 자신 없다 그러면 적어도 분산하는 시장 그 필요는 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고 이제 한 가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뭐 항상 시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는데 최근에 워낙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뭐 SOXL 아니면은 MVDL, TSLL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네. 우리가 대표적인 파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인버스가 있고 레버리지가 있죠. 네. 굳이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인버스는 그래도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봐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말처럼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여유 자금을 사고 싶은데 지금 바빠가지고 못 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갖고 있대 시장이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버스를 넣어서 좀 중화하는 작업, 지수 선물 매도하는 이런 효과 그렇게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레버리지는요 완전히 개인 투자제 영역입니다. 이거 투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예를 들면 15에서 20% 전문가로서의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수익을 내야 된다고 봐요.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거에 정면을 위배돼 버리는 것이죠. 아래 방향이든 위 방향이든 막 3배짜리 2배짜리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하는데 작년 연말에 석사과정 후배들하고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좀 나오는 걸 아니까 저한테 막 아는 척 하면서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씩 다 풀어내는 거예요. 아까 언급해 주셨던 종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 2배짜리를 다 투자하고 있는. 그러면서 작년에 시장 괜찮았거든요. 최근 3년 괜찮았습니다. 여자 후배인데 계좌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25%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해요. 네? 연 중간 여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75%였다는 거예요. 3배짜리, 2배짜리 레버리지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25%로 올랐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좌 수익률로는 200%가 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것만 봐서 그렇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다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 관리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정면을 위배돼 버리는 겁니다. 올라서 3배 오르면 좋죠. 빠질 때 3배 같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집단이 클 때 30% 빠지는 거하고 그만큼 30% 올라도 30% 회복 못 합니다. 아시죠? 이 컴파운딩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는 되도록이면 개인 투자자 아무리 남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마시라는 입장입니다. 레버리지는 피하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헌 판결이 곧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는 조금은 구체화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통적으로 대법원 판사분들이 지금 한 9분 계시는데 그 9분들이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을 이렇게 그러니까 판결을 냈을 때 행정부의 손을 보통은 들어줬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나라의 안정, 정책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 편향이 좀 있겠죠. 근데 요번에 이 관세 이 문제는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아이파 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부여하는 그걸로 어거지로 해석을 해서 관세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무효라는 게 아니라 아이파에 근거한 관세는 관세를 주무르는 최종 의사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인데 왜 대통령 네가 때리려고 하니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행정부가 나라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는 영역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봐도 사실은 그 트럼프를 좀 좋게 보는 제 입장에서 봐도 이건 분명히 의회 권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이게 정말 위법 판결이 났을 그 이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미국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죠. 미국 기축통화국이고요.
필요하면 윤종기로 찍어버리면 되는 나라고 아무리 많이 찍어도 없어서 못 찾는 게 미국 달러입니다. 그 유지는 그 현상, 그러니까 통화의 패권의 유지는 적어도 한 50년 정도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3천억 달러 다 관세 걷어놨던 걸 막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 소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돌려달라고. 그건 주네 빨리 안 주네 이자가 가만히 되네 마네 이런 잡음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뭐 저가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미국 경제를 흔들 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 1년의 그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관세 3천억 달러는 정말 요만한 미미한 수준이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요 차트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장기 채권 계속해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법원 관련된 이슈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는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오면은 채권 사도 돼요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채권 시장이 지금은 약간 좀 한 발 빼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니까 대법원 판결이 1월 중에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금리가 높다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타이밍에는 채권을 저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네, 매수 타이밍일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그때 강조드렸던 보완적 네. 레버리지 비율, SLR이 네. 본격적으로 4월부터 정식 시행인데 1월부터 자율 시행이거든요. 은행들이 적어도 몇 천억 달러어치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올라주는 거 매수 타이밍으로 계속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조금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 일이 있으실까 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미국 국채를 다 던지고 미국 재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가 이제 미국을 다 버리기 시작해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매월 한 두세 차례씩 미국 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계속 경매하잖아요. 경매 결과 계속 좋아요. 좋습니다.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뭐 인기가 굉장히 없는 것도 50%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사고 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 인기 많은 그런 거는 한 70%씩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금리 뜨는 거를 막 투자자들이 다 미국 채권을 신뢰를 안 했다. 이거는 굉장히 억측이다.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CES 2016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저희 시간이 될까요? 시간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는 저희 CES는 조금만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CES 2016에서 ETF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ETF 투자 전략으로 끌어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뭐 ETF를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CES 계속 나오는 소식을 보면서 딱 하나 드는 생각은 확실히 이제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한 1, 2년 있다가 끝날 거라고 보고 그때부터 각계각층에 적용되는 AI가 붐을 이룰 거고 본격적인 확장,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시장은 빠르다.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 준 게 이번에 CES 2026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키워드는 작년 중반부터, 작년 12월 달에 미국 정부가 먼저 키워드를 준 겁니다. 로보틱스. 이게 결국 치환해서 보면 피지컬 AI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나왔던 챗GPT 이런 거 돈 안 됩니다. 한 달에 뭐 한 2, 3만 원 갖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AI가 접목이 되면서 실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피지컬 AI잖아요. 그게 로보틱스든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그거 다 피지컬 AI입니다. 거기에 확실히 방향성을 제시해줬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채팅창에서 지금 우라늄을 여쭤봐달라고 하는데 우라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 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롱또 이충강 대표님 채널도 있으십니다. 이충강의 머니픽 채널도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셔서 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들어본 내용에서는 역시 미국 펀더멘탈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왔고 그리고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도 방위 산업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롱또임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레버리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지컬 AI가 드디어 수익화 AI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CES 같은 거 아니면 기술주 같은 부분을 좀 해석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충강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